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운영을 중단했고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요건이 오늘로 충족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레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중국 상황이 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내일부터 입국자 격리를 전면 폐지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36시간 일시 휴전을 명령한 지 몇 시간도 안 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성이 이어졌고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대응 사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마윈은 중국 정부 규제를 정면 비판한 뒤 공산당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요즘 맑은 하늘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뿌옇고 숨을 쉴 때도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까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국에서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정원 기자, 오늘 미세먼지 수준 얼마나 나빴습니까? 네,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에 5배가 넘는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요. 주말이면 시민들로 북적였을 이곳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스케이트 타러 왔는데 그 미세먼지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지금 되게 아쉬운 상황이에요.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환경부는 2시간 뒤인 밤 9시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유지한 뒤 내일 오전 6시부터 다시 일부 지역 석탄발전소와 공사 현장 운영 등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일찍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네, 한반도 상공의 기압골 변화 때문인데요. 중국 북부지방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된 겁니다. 현재 광주와 충남 등 5개 시도에 내려진 황사 위기경보는 내일쯤이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수도권과 호남 등 대부분 지역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다음 주 중반까지 기승을 부리다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도 조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내용이 담긴 질문지를 최종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할 때 이른바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는데 제기된 혐의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될 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질문지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네이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차병원 등으로부터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신 성남FC에 160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조사인 만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입을 굳게 닫은 분위기지만 핵심 질문만 추려 조사 소요 시간을 가늠하는 등 막판 채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출석을 공언한 이 대표는 진술조사 직전 제기된 혐의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한 차례 조사로 마무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한 측근이 이 대표가 출석할 성남지청에 사전 답사를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찰 출석과 관련해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인데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당일 모두 함께 나가자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성남FC 관련 혐의를 반박해왔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주 화요일 출석을 공식화한 뒤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내일 이 대표가 출석하는 성남지청 사전 답사를 할 예정이라며 소환 전 정치탄압 대책위 차원의 성명 발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광주시당 특강 자리에서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 싸우라고 했을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열성 지지자들은 출석날 모두 함께 나가자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어제 이 대표 출석 전날인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것을 두고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방탄 국회 뒤에 숨어서 부려보는 허세일 뿐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주말인 오늘도 지역 행사를 방문하거나 개별 면담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다음 주 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과의 사이에 난기류가 형성된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참석 예정이던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여당 상황은 황병준 기자가 전합니다.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 의원은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당내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오후엔 아들 혼사를 조용히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주 초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서울 강동구 신년 인사회에 역시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과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휘자가 나와야 된다. 수도권 민심을 알고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수도권 승리를 해야 우리가 총선 승리하는데 당초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돌연 불참을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저출산 대책 반박 이후 전당대회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2월 첫째 주 후보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내주엔 전대 대진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주 3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건을 제시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확진자 추이를 포함해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논의를 거쳐 해제하겠다고 했죠. 저희 취재 결과 오늘 0시 기준으로 정부가 정한 마스크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레 감염병 자문위에서 이 문제를 우선 논의할 예정입니다. 변수는 역시 중국발 코로나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은 주간 확진자 수 2주 연속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률,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수, 그리고 백신 접종률입니다. 이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0시를 기해 요건은 충족됐습니다. 주간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 가용률도 여유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이미 정점을 찍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중환자들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중환자 숫자도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해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모레 열리는 감염병 자문위에서 마스크 해제 문제를 우선 논의할 거라며 이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변수는 중국입니다. 어제 중국발 입국 단기 체류자 153명 중 36명, 23.5%가 양성이었습니다. 오는 11일 발표되는 중국발 신종변이 분석 결과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내일부터 국경 문을 엽니다. 3년 만입니다. 입국자 강제 격리 조치가 아예 없어지는 건데 중국 땅을 밟은 사람은 최장 21일 동안 격리가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홍콩에서는 하루 만에 34만 명이 중국 입국을 예약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3월, 중국은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입국자에 대한 강제 시설 격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한때 격리 기간이 최장 3주에 달할 정도였는데 이른바 방역 만리장성으로 통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초강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며 지난해 11월 시민들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3년 가까이 이어온 제로 코로나 정책도 흔들렸습니다. 최근엔 입국자 격리 기간이 시설 격리 5일과 자가 격리 3일로 완화됐는데 내일부터는 입국자 격리가 전면 폐지됩니다.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를 갖추고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신고와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中方将继续根据疫情形势发展，科学动态调整外国人来华签证政策，为不同目的来华的各国人士。 홍콩에서는 지난 5일 저녁부터 하루 만에 34만여 명이 중국 입국을 예약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 춘제 직전인 19일과 20일 예약은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중국 왕래가 급증할지는 미지수란 관측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연쇄살인범 이기영이 구속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이 씨가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시신이 포구에 유실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수의를 입은 채 수갑을 찬 이기영이 수색 현장에 들어갑니다. 손으로 이곳저곳 가리키며 동거녀 시신을 유기했던 상황도 재현합니다. 어제 오후 검찰이 이기영과 함께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일 이 씨가 지목한 장소에서 시신이 나오지 않자 검찰 송치 후 다시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겁니다. 경찰의 수색 작업은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포구에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천 하류까지 수색 작업을 확대했습니다. 포크레인이 깊게 넓고 이렇게 광범하게 팠는 데도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유실 가능성이 좀. 전문가들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살해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본인이 진술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시신을 찾지 못하게 되면요, 고의성 입증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영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자료를 넘겨받아 이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단서와 진료기록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뇌전증으로 판정하는 과정에 의료진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관련된 서울과 지방 병의원들로부터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뇌전증 판정을 내리게 된 의학적 근거는 물론 진료와 처방 기록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기공명 영상인 MRI로도 진단이 어려운 뇌전증 판정 과정에 유사한 패턴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뇌전증 판정은 치료 기록과 기간이 주된 근거로 간주됩니다. 뇌파 검사에서 발작파가 잡히지 않아도 움찔거림 등 대표 증상을 2차례 이상 보이면 의사 판단으로 진단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나이대 생기는 그런 뇌전증 경우는 특히나 MRI나 뭐 다른 검사에서는 다 정상으로 나올 경우가 많고. 검찰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꾸며 병역 의무를 피한 혐의로 현역 프로축구 선수 2명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축구와 배구 외에 승마, 볼링 등 다른 종목 선수와 래퍼 등 연예인 등 뇌전증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피한 대상자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검찰이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간부 2명입니다.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결과를 종합하는 부서의 과장과 국장으로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해당 부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겼음에도 심사위원들을 종용해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이 기준 점수에 못 미치게 만들어 조건부 재승인 처분이 내려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 결과 심사위원 B는 방송의 공적 책임 부분에 기존 72점에서 58점으로 감점했고 심사위원 F는 기존 95점에서 79점으로 감점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장급 간부는 점수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 중입니다.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조작하지도 않았고요.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교육부가 미국의 차터스쿨 같은 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준 높은 공립학교를 키우겠다는 건데요. 이 차터스쿨이 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사회정책부 이태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차터스쿨 다소 생소한데 어떤 학교입니까? 이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중간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정부 예산을 받으면서도 운영은 사립학교처럼 자유롭게 합니다.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가 후원금을 내거나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덕분에 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 등의 특화된 수업을 듣거나 가상현실과 같은 여러 체험형 학습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성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학교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차터스쿨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1980년대까지 이 미국 학교는 부유층이 다니는 사립학교 그리고 중산층 이하가 다니는 공립학교로 나눠졌습니다. 뉴욕시의 할렘과 같은 도심지 빈민가 공립학교들은 학생의 자퇴, 학업 성취도 하락 등 상황이 점점 악화됐죠. 그러자 공교육 혁신을 위해 1991년 미네소타주에서 차터스쿨 설립 법안이 처음 통과된 이후 대부분의 주들이 차터스쿨을 도입했고 미국 전역에 7,000개가 넘게 설립이 됐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까? 네, 일단 교사들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학생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교사는 퇴출되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건데요. 예. 차터스쿨의 성공이 주변의 공립, 사립학교까지 자극하면서 질적인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출되는 교사가 있었다면 교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성적을 올리지 못한 교사들이 해고되면서 교원 노조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차터스쿨 운영에 게이츠재단이 거액을 후원하고 또 일부에선 기업들이 직접 운영에 뛰어들면서 자유시장 이념을 공교육에 침투시켰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시카고에서 공동체 운동을 했던 민주당의 오바마 전 대통령도 차터스쿨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념적인 잣대로 볼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잘된 시스템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잘 적용할지가 관건일 텐데 우리 정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차터스쿨과 비슷한 형태인 영국의 아카데미 사례까지 참고한 뒤에 올해 상반기 최종 발표할 예정인데요. 학생 선발, 교사 채용, 그리고 교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인데 미국처럼 완전히 일이 많은 형태까지 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 다만 일반고에 비해 등록금이 9배나 비싼 자사고에 학생 수요가 몰리는 등 이 부모의 재력이 자녀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한 듯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교원 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교원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었죠. 차터스쿨 역시 교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성공의 관건입니다. 공교육이 살아야 계층 간 이동 사다리도 튼튼하게 될 수 있겠죠. 체계화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을 맞아 푸틴 대통령이 36시간 휴전을 전격 선언했죠.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곳곳에선 포성이 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포격했다고 비난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선제 공격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의 한 소방서입니다.
구조대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소방차 앞엔 핏자국이 흥건합니다. 인근 주택 담장은 무너졌고 지붕엔 불이 붙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정교회 성탄절을 맞아 36시간 동안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전역엔 포성과 공습 사이렌이 이어졌습니다. 소방관 1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нічого не виконують. Все, що обіцяли, нічого не виконують. Казали, війни не буде. І що? Вчора сказали, сьогодні напали. Ми не довіряємо. 러시아의 휴전 선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미국은 브래들리 장갑차 20대 등 4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he war in Ukraine is at a critical point right now, and we have to do everything we can to help the Ukrainians continue to resist Russian aggression.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휴전 선언에도 먼저 포격을 이어갔다며 대응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날씨와 이번 전쟁이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은 봄 같은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고 이에 따라 걱정했던 겨울철 에너지 대란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를 무기화해 서방의 분열을 노렸던 푸틴 대통령의 전략도 어긋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변재영 기자가 유럽의 이상고온이 세계 경제와 전쟁에 미친 영향에 맞춰봤습니다. 독일의 손꼽히는 겨울철 관광지 오버비젠탈. 해마다 스키 대회가 열리는 곳인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곳곳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맨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Ja, eigentlich alles weiß, alles Schnee, viele Menschen. Ja, und jetzt grün. 다른 유럽의 스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프랑스 산간지방과 스위스 알프스 산맥은 12월 내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렸습니다. 스키장 절반 정도가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Týká se to samozřejmě jenom nás, je to průsek celou Evropou, že ta sněhová pokrývka je horší, ta zima je opravdu abnormálně teplá. 올겨울 유럽에선 이상 고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체코는 19.6도, 프랑스는 24.9도, 스페인은 25.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Central and northern parts of Europe, and that is because warm air has been coming up from Africa. So it's been record-breaking across, as you said, large parts of Europe. Now that's been exacerbated by climate change. 유럽이 전례 없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천연가스 수요도 덩달아 크게 줄었습니다.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거래소에선 올해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해 1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스 비축분도 유럽 전역이 최대 용량까지 확보했습니다. We were at around 83% of gas capacity filling, which is, it's a fairly good position to be in at this time of the year. You will 서방의 제재에 맞서 올겨울 유럽의 가스 수출을 중단해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던 푸틴의 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 CNN 방송은 유럽의 이상고온의 가장 큰 피해자는 푸틴이라고 평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데요. 이제는 오히려 모터쇼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때는 스마트폰의 IT 기술이 집약됐다면 지금은 자동차, 즉 모빌리티가 신기술을 펼칠 그 대상이 된 건데요. 산업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대에 등장한 한 대의 전기차. 가전기업 소니가 처음 선보인 모빌리티입니다. Allow me to present you our new brand. 완성차 업체들에 이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까지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CES 전 시장이 마치 모터쇼 같습니다. 그동안 IT와 가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CES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빌리티가 하나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빌리티에 관심을 보이면서 전자장치 관련 신기술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개의 바퀴가 직각으로 꺾이는 전기 자율주행차. 좁은 공간에서 수평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Mobility platform provider, we want to modularize elemental technologies in various fields and provide integrated solutions that satisfy customer needs. 차량 내 설치된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을 인식해 졸음 여부를 알려주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까지 센서가 감지합니다. 이번 CES의 기조연설을 맡은 BMW 역시 모빌리티 기술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ore and more customers worldwide are enjoying that amazing electrifying feeling every day. 이동수단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자동차와 가전의 산업 간 경계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기존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전자업체 소니까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독보적 지위를 차지했던 테슬라가 판매 부진에 콧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1,000만 원 이상 가격을 내렸고 중국에서는 일부 모델이 미국의 절반 정도로 저렴해졌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신형 모델 Y 사륜구동 가격은 8,499만 원. 기존 9,664만 원에 비해 1,165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1억 473만 원이던 모델 Y 퍼포먼스는 9,473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깎였고 모델 3 기본형 사륜구동 모델도 600만 원씩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고가에 판매되던 테슬라가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대폭 할인에 나선 겁니다. 소비자들은 낮아진 가격을 반깁니다. 원래 테슬라가 좀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웠는데 1,000만 원 정도 할인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구매할. 테슬라는 중국과 일본 시장의 차량 가격도 13%, 10%씩 일제히 낮췄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신차 인도량은 지난해 11월보다 44% 줄어든 5만 5천여 대에 그친 상황. 이번 가격 할인으로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Y는 미국보다 43% 저렴해져 두 나라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가격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면서 테슬라의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독보적인 판매량을 보이던 테슬라가 현대차, 포드 등 후발주자의 추격으로 가격 할인 정책을 펼치면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의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마윈은 중국의 핀테크 규제를 정면 비판한 뒤 중국 정부의 표적이 돼왔던 터라 이번 결정이 주목되는 건데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엔트그룹의 상장 재추진이 빨라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엔트그룹이 오늘 게시한 홈페이지 공고입니다.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골자로 하는 지분 조정 결과 발표와 함께 엔트그룹 지분 의결권이 더욱 투명해지고 분산되게 됐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마윈은 과거 엔트그룹의 의결권 50% 이상을 보유했는데 이번 조정을 거쳐 6.2%만 보유하게 됐습니다. 마윈이 세운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엔트그룹은 위챗페이와 쌍벽을 이루는 중국 전자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의 운영사로 지난 2020년 11월까지 마윈이 절대적으로 장악해왔습니다. We don't want we were misunderstood by the world, that we are not transparent. 2020년 10월 상하이와 홍콩에 동시에 상장해 35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있었지만 마윈이 그해 10월 정부 규제를 정면 비판한 일이 문제가 되면서 상장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상황에서 당국의 미운털이 박힌 마윈의 엔트그룹 장악력이 사라지면서 엔트그룹의 수건인 상장 재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겨울 축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는 얼음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공주에서는 겨울 대표 간식인 군밤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얼음판이 낚싯대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낚싯줄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자 물속에서 산천어가 펄떡거리며 올라옵니다. 강태공들은 짜릿한 손맛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렇게 헛챔질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다가 딱 잡았을 때 묵직한 게 딱 느껴져요. 남녀노소 모두 이렇게 얼음 낚시를 즐기며 3년 만에 재개된 축제를 즐겼습니다. 한쪽에선 맨손으로 산천어와 한바탕 씨름을 벌입니다. 온몸이 시리지만 산천어 잡아올리는 재미에 추위도 사라집니다. 안쪽에서 가족들과 사진도 찍고서는 오래 할수록 재미있고서는 발 시려지는 느낌이 이상한 느낌도 좋아서 가지고 괜찮았습니다. 대형 화로에 탐스러운 알밤이 올려집니다. 모닥불 타는 소리와 함께 군밤이 익어가고 노르스름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갓 구운 군밤의 달콤한 맛에 옛 추억도 새록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군밤 구워봤죠. 예전에 먹었던 기억도 나고 오늘 이런 축제가 있다니까 이렇게 참여하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좀 풍요롭고 코로나로 중단됐던 겨울축제가 3년 만에 돌아오면서 움츠렸던 지역 관광지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대통령실이 내부에 공직자 감찰 조사팀을 새롭게 꾸려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산하에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4명에서 5명 규모 팀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팀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며 10명가량 인원을 보강할 예정인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협업해 공직사회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인사의 경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거쳐 대통령실에서 최종 검증하는 것처럼 총리실에서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1차 조사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추가 조사를 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폐지된 민정수석실의 공직감찰과 인사검증 기능을 일부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 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나 지난해 말 윤 대통령 명의 선물이 수입 농산물로 구성되는 등 공직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많다며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공직사회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을 경로한 이유는?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의 대책에 대해서 사견이라면서 반박을 했어요. 이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대책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일단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만 설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나 전 의원이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신년 간담회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 주택대출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없었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저출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장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을 부위원장이 발표한 셈인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 측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나 전 의원의 발언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가지는 네. 이미 부처와 협의를 한 것이 있고요. 네. 이제는 저희 자체안은 좀 준비되어 있는데 12조 정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디서 이것을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대로라면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재부는 예산 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주 전에 관련 회의에서 나 전 의원이 해당 대책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 부처 차원에서 이 내용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필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나 전 의원이 어저께 출마를 시사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네. 이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서는 나 전 의원의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나 전 의원이 지난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아서 신뢰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SNS에 정부 관료로서 지극히 부적당하다면서 두 자리를 놓고 기회를 엿보면 대통령실도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 오늘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두 분은 대통령 직속 장관급 자리를 두 자리나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당대표 후보 경선에 뛰어들려고 했으면 그런 자리를 받았으면 안 됐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뭐라고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도 여러 차례 좀 연락을 취해봤는데 닿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브리핑 이후에 언론 접촉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다음 스텝을 두고 고심이 깊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을 경로한 이유는 느낌표는 국정 파트너의 무게. 로 하겠습니다.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전히 나경원 전 의원도 범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 주류의 우려는 이 김기현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동시에 출마해서 친윤 진영의 표가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텐데요. 비윤으로 분류되는 안철수나 유승민 전 의원의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우려일 텐데요. 장관급 직위를 맡고 있는 나 전 의원으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위가 꺾이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종일 탁한 공기에 답답하셨을 텐데요. 내일도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에 보이겠고요. 여기에 황사까지 더해져 목이 따갑고 또 잠기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8도, 대구 9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의원 특권하면 떠오르는 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고 일반 국민의 꿈도 못 꾸는 여러 대우들도 국회의원들은 받습니다. 의정 활동에 필요한 특권들이지만 일보다는 특권만 누리는 듯한 모습에 국민 시선은 싸늘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약속했었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임시국회를 열면서 하루에 빈틈도 없이 불체포 특권을 확보한 채 검찰에 출석합니다. 불체포 특권이 전혀 필요 없다던 이 말과 민생 현안을 위해 국회를 연다는 말의 진정성은 30일간 이어질 회기에서 알 수 있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